오늘은 시험 범위 원래 정해진 시험 범위는 넘어서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광장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시험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작품은 중요해요. 작년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나가지 못해서 여기는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꼭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간 학생들도 뭐 시간 날 때 꼭 이 작품을 듣고서 한번 광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경을 좀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감성 얘기부터 좀 볼게요.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감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북 분단의 이념적 대립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겪는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남북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분단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형상화됐는지를 보고 1960년대의 문학 경향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진짜 1960년대는 특히 1960년은 소설사적으로 봤을 때는 광장의 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이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단과 전쟁과 후진국이라는 그런 비참한 역사 앞에서 그런 지식인의 고뇌가 깊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광장이라는 이제 제목은 또 함의되어 있는 뜻이 반대인 밀실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굉장히 그 50년대 전쟁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뭐 우파니 좌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실만 충만하고 광장은 죽어버린, 이제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 진압을 해버리는, 그래서 밀실 안에서만 서로가 서로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나만의 구토를 느끼고요. 그다음에 끝없이 광장에서 복참만 강요하는 그런 북한에서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한 이명준이라고 하는 지식인의 삶에서 그의 도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족적인 비극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4.19 이제 혁명 이후에 젊은 층에서 대두된 그런 새로운 문제의식이 이제 여기에 진하게 시대의식으로서 들어있는 작품이 바로 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적 세계라든지 산뜻한 감성의 세계, 뭐 세련된 언어 구사 이런 걸 중시하고 있는 내성적 기교주의가 담겨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그런 문제의식 자체의 충격파가 어마어마한 사실주의적 작품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를 좀 보고 내용을 뒷부분 이제 절정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대학생이던 이명준은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치안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납니다. 그런 남한 사회의 현매를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혜를 남긴 채 월북을 해서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을 하지만 이념이 현실 속에서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사회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나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좌절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은 그곳에서 간호사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돼서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정. 자, 방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바른편, 옛날엔 오른편을 바른편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지게 돼 있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 한 명, 중공이면 이제 중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준말입니다. 대표가 한 사람, 앞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같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왜 부드럽게 웃을까요? 회유하기 위해서죠. 네, 회유하기 위한 태도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하겠소? 자, 이게 이때 당시에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러니까 이념적 대립을 얘기하는 거죠.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 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무는 어느 쪽으로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또 말을 안 듣네.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중립국. 자, 중립외교를 외교 방침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중립국은 즉 뭐를 의미하냐면, 네, 이념 차이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념 차이, 이념 갈등이. 네. 자,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바짝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요 태도는 네, 굉장히 적극적 태도이죠. 얘가 이제 예상치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중립국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드물겠죠. 자,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울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이제 북측의 논리 첫 번째인데,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이제 굶주림과 범죄가 이제 득실을 거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지금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안 그런가 생각하면 또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거 국가로 됐네. 네, 국가죠.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줄 그으세요. 자랑스러운. 자, 자랑스러운 권리를 포기하는 거요. 자, 뭐가 자랑스러운 권리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죠. 북한 선택하는 걸 자랑스럽다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이제 물러나서 앉는 거죠.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이제 또 다른 설득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변령을 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을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문의 개선을 반길 거요. 라고 하면서 북측의 논리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누릴 권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여기 우리 국가에 오면, 북한에 오면 이런 거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명주는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봅시다. 중립국. 이제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합니다. 처음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합니다. 동무의 심정도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자, 이 제국주의자라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침략주의 경영을 지닌 사람들인데,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남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침략주의자들인데 이제 남한과 유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이 제국주의자들 간사한 게임 수에 유혹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 오히려 이제 용서해주는 관용적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죠.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일체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여 동무는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또 논리가 북측의 논리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잘못을 탓하지 않고 참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해봤을 때, 얘가 조금 전향하려는 생각이 있었구나 라는 이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립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습니다. 중국 사람이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소리로 명준을 내려두면서 내뱉었습니다. 설득에 실패하니까 이제 굉장히 태도가 어떻게 변했죠? 이제 적대적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자식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세 가지를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 하는데 다 실패해서 노려보는 거죠. 이제 좋아. 눈길을 이제 설득하는 장교가 이제 눈길을 주는 거죠.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서는 다음 포로로에게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 자, 아까부터 그는 이제 명주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기를 세워 보였어요. 자네 어디 출신인가?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죠.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이제 서울이 근거로 설득하려는 이제 의도, 이제 유엔 쪽, 이제 남한 쪽에 대한 얘기죠. 설득자는 이제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한 거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은 과도기죠. 과도기죠. 여러 모순. 자, 이제 어떤 모순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부의 편중, 정치적 혼란.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요. 1960년대면 60년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난 직전이니까 요거는 전쟁 때죠. 전쟁 때면 이제 이승만 정권 때인데 아직도 굉장히 어지러울 때죠. 자, 그런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상상하는 거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당, 그러니까 중립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중립국이죠. 네, 중립국이죠. 중립. 자,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을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 아니죠? 여기죠? 자, 뭐야 이거? 남측 논리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조국에 호소합니다. 조국이 여러 군데 부르고 있다. 미국이 보통 이제 징병할 때, 모병제 할 때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죠. 중립국! 계속 똑같은 말 얘기하죠.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초과상관, 지민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각나죠. 종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과도기적 문제점에 대한 이제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은유법. 자, 당신 한 사람 있는 것은 무식한 사람 열을 있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남측 논리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니까 배운 만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좁네요, 좀. 네. 네,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논리가 이제 나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에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단 말입니다. 만약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논리를 펴니다. 자, 뭐냐면 개인적 감정에 호소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개인적 조력, 개인적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랬더니 고개를 젓고 명주는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로 하듯 나직히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은 뭐기 때문이에요? 상상이기 때문이죠. 지금 남한 측과는 상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자, 근데 앞 페이지에서 문제들을 다 안 다뤘는데 중립국을 반복하는 이유, 그다음에 설득하기 위한 논리 여러분들은 잘 이제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중립국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득자는 그래서 곁에 있는 미군을 돌아보고 미군은 어깨를 추스며 눈을 찌긋하고 웃을 거겠죠. 그래서 남한 측의 설득을 거절하는 장면을 이제 명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득 방식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북측은 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남한은 대부분 감정에 호소해서 설득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에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그의 웃음이 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죠?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길래 내가 이럴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드러나 보이는 의미를 가진 이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느니, 자, 바다는 뭐냐면 지금 이 남한과 북한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죠. 이념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마시기에는 한 사발의 물. 자, 이건 한 사발의 물은 뭐겠어요? 이 현실이죠.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물이에요. 바다, 먹지도 못하는 그 바닷물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만 탄단 말이에요. 준다는 것도 허황되고 가진 거니 함도 철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해말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과 이제 어리석음이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그러니까 명준 같은 지식인이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가진 헛된 믿음이죠. 그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 진실이고요. 객관적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 허황된 이제 유토피아죠. 이데올로기로 이제 바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허황된 믿음이죠. 그런 걸 믿은 거예요. 객관적인 걸 믿은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데 참 알아보기 어렵겠네요. 객관적 진실을 믿지 않고 이런 허황된 것을 믿었다는 거죠.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들, 마술사는 당연히 권력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제 속이고 있는 권력자들이겠죠.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이제 말로 속인 게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그러니까 이 난파자들은 누구냐면 그것들 허황된 것을 믿었던 하지만 그걸 다시 깨달았던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못된 균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진실을 얘기한다면 자신의 권력을 잃기 때문이죠. 역사는 소걸음 느릿느릿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사람의 커다란 모습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로 약속을 주는 권력자들의 말은 되게 헛되다는 거죠.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 가둬버리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1960년대 사람들도 벌써 이러한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눈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한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가야 할 어려움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한번 좀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 할 것에만 눈을 돌린다면 그 자리,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힘을 잃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외면하고 거창한 이데올로기 실현에만 집착을 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 위에다 쓰면 이데올로기보다 사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은혜의 죽음.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명준의 이제 애인이었죠.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민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독대가 부러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이 은혜가 죽음으로써 뭐가 꺾인 거예요? 삶의 희망이 꺾인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이러한 곳에 눈을 돌리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팔자소간, 타고난 운수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항구를 잃어버리게 하고 물결을 따라 이제 나서요. 그래서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을 닿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허황된 거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의 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중립국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까닭에 지쳐버린 몸이 자신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행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제 당연히 이데올로기겠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비 없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환상 없는 삶, 요거를 살기 위해서 중립국행을 찾겠다고 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유. 그래서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삶이 어떤 건지 나와 있죠. 중요한 이유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결말입니다.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좀 잘랐는데,
결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진 부채. 이 부채는 이제 명준의 삶입니다. 자, 명준의 삶이에요. 자, 벼체 끝에는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갑니다. 가을입니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봅니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 자, 이제 요건 지식인으로서의 뭔가 우월의식이죠. 지식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자, 여자를 깔보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책을 모으며 미래를 구경하러 다닙니다.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죠. 정치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음에 부채 안쪽에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어요. 윤혜, 자, 남한에서의 이제 애인이죠. 윤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은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조선인 꼬로스, 이제 소련 집단 농장이죠.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눈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습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른 심장을 안고 은혜, 북한에서의 이제 애인이죠. 여자도 많아요. 가 기다리는 하숙에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도 있어요. 삶을 이제 다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비극적인 이제 결말이 펼쳐지겠다는 게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습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 맨 끝에 가장 좁은 곳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한 거죠.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그의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광장 때문에 또 제목이 광장인 겁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두 마리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가, 이 여자는 윤혜겠죠. 윤혜가 아니라 은혜겠죠. 은혜. 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테 죽은 은혜겠죠. 그 은혜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이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이제 무덤을 깨트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만 그들의 사랑을, 그러니까 두 마리의 새는 은혜와 그네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표상하는 거겠죠. 돌아서서 마스트를 바라봅니다. 돛대, 큰 돛대, 제일 큰 돛대를 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바다를 봅니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다, 그녀들의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봅니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친 그는 핑그르르 뒤로 돌아섭니다. 제정신이 든 눈에는 푸른 광장, 바다죠, 바다. 이 푸른 광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인데, 이제 이 바다인데,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자기가 무엇에 홀려있는지 깨닫습니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고 하고 총으로 쏘려고 했던, 자, 이 바다새를 보겠습니다. 바다새를 처음에 봤을 때는 뭐로 인식을 했냐면 이제 감시자로 인식을 해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예. 근데 이 바다새를 이제는 뭘로 인식한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이 쉬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 새 작은 새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치고 스치고 지나가보면가 하면 되돌아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각시들이 손짓해 부릅니다. 내 따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자로 이때는 알았었는데 뭐였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애인과 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있는 푸른 광장은 어떤 곳일까요? 옛날 어느 벌판에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제 그 푸른 광장에 몸을 던질 것을 결심한 거죠. 결심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이제 여기서 찾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푸른 광장은 그런 이제 이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광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이 있는 푸른 광장에 이제 몸을 던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밤중에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실을 보니까 마카에 달라면 아직 이르렀어요. 그쵸? 자, 여기 있는 거 방금 얘기했으니까 푸세요. 무슨 일이냐? 석방자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죠? 응? 자, 지금 같은 방 있는 사람이 신고해서 인원을 파악했습니다만,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이거 체크한 거 뒤에 이제 체크 다시 할게요. 아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이 계단에 내려가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없다는 거야? 미스터리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바로 명준이죠, 명준. 자, 이튿날 타고로호는 이제 타고 다니는 배가 타고로였습니다.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이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고 미끄러져 갑니다. 흰 바다새, 아까 봤던 그 바다새들이죠.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표상이에요.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마코에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배는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광장과 밀실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이면서 공동체 이념을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인데 남한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죠. 밀실만 있다. 그리고 북한은 밀실이 없고 이제 광장만 있는데, 밀실은 개인적 삶의 공간이고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곳이에요. 네,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인데 북한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명주는 푸른 광장, 누가 있는 이 흰 바다새로 표상되는 은혜와 아기가 있는 그 푸른 광장,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보이는 그곳으로 빠져들면서 비극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비극인지 그 개인에게는 좀 행복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핵심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당연히 장편 소설이죠. 책 한 권이에요. 지금 짧게 절정부터만 나와 있는데 장편 소설이면서 사회의 현실을 꼬집는 사회 소설이면서 분단 상황을 얘기하는 분단 소설입니다. 굉장히 성격은 관념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쉽지 않죠. 철학적이고요. 그다음 회고적입니다.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경은 8.15 광복부터 6.25 전쟁 종전까지를 회상을 하고 타고로에서 이틀간이 실제 공간이에요. 공간은 남한과 북한을 회상을 하고 실제로는 인도양 위에 있습니다. 중립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립국도 결국은 답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답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한 거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제재는 분당 상황과 인연 대립입니다. 주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의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로 볼 수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전체적으로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번째, 남북한의 이념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1950년대에는 소설이 대부분 전쟁을 주제로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사람의 본질에 대한 걸 많이 다뤘다면 이 작품부터 본격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 번째, 주인공의 관념
관념적, 철학적, 추상적인 사색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 정도는 꼭 한번 다 읽고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과도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이념적 문제들이 아직도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 뒤에 문제 나와 있는 구상의 초토의 시. 죄송합니다. 구상의 초토의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50년대의 6.25 전쟁에서 겪은 민족의 비극에 대한 얘기인데요. 종군 기자로 갔던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분이 쓴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당대 현실을 담아내는 방식을 광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줄지어 누웠던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에는 줄지어 있는 넋은 뭐냐면 북한군 시체예요. 그래서 왜 눈도 감지 못했냐면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단돼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원한 때문입니다. 예. 고향을 가지 못하는 원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슬픈 거죠. 어제까지 너희 목숨을 겨녀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었거니. 자, 요거는 이제 인간애죠, 인간애. 비록 우리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쏴서 서로 죽이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동족으로서 휴머니즘, 인간주의적으로 이제 묻어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구나. 그래서 적군 병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 이제 전쟁 때문에 분단 현실로 인한 답답함이죠. 천만근, 굉장한 심리적 무게가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한이죠. 나의 바램, 조국 통일호의 염원 속에 깃들여 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자,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죠.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에, 은혜와 원한을 동시에 이루는 거죠. 목 놓아 버린다 라고 하면서 분단 현실에 대한 직접적, 중요하죠, 직접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자, 그래서 초토라는 것은 여러분 초토화라고 하는 표현 알죠?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전쟁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좀 옆에다가 해보면, 자, 일단 자유시 사정시고요. 이것도 역시 관념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제 추도적입니다. 윤리라는 것이 이제 삶과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너그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제재는 적군 묘지고요. 적군의 죽음에서 느끼는 분단 현실의 통환입니다. 특징,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고요. 적군과 화자의 슬픔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지만 너의 마음 알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음이 다르지 않겠죠, 전쟁에서. 굉장히 슬픈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